너는 엄마가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정말 이해했다면 그런 독한 말을 하지 않았겠지. 고통? 엄마가 진짜 고통이 뭔지 알기나 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라는 거, 사람들이 엄마가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다고 말하는 걸 듣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그만해. 엄마는 너를 찾으려고 평생을 바쳤어. 그런데 지금 와서 엄마가 너를 버렸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엄마의 가슴을 또 한 번 찢고 있는 거야. 엄마의 가슴? 그게 나를 위해 존재하기는 했어? 아니면 엄마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 만든 핑계일 뿐이야? 옅은 황금빛 가로등이 밤의 고요함에 뒤섞인 서울의 한 작은 골목에는 수많은 눈 내리는 계절에 걸쳐 존재하는 작은 음식점이 있다. 안개 낀 희미한 유리창 너머로 그 여주인은 이곳의 일부인 것 같다. 강하고 해조하며 항상 미소를 짓고 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눈물겨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난 30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그녀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진 어느 추운 겨울 부산의 오후에서 시작되었다. 가족의 자부심과 행복인 어린 아들은 분주한 사람들의 바다 사이로 사라졌다. 그날은 그녀의 마음이 갈라지고 나머지 절반은 어딘지 모르게 표류한 날이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하루도 희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게 앞에 선물을 놓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돌아오는 길을 찾는다면 나는 엄마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사방을 헤매며 절망과 기만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도달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포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반짝이는 불빛과 도시의 과몰함 속에서 뜻밖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깊은 슬픔과 소외를 동반한 눈빛을 가진 한 젊은이가 그녀의 삶에 들어온다. 여기서부터의 이야기는 아이를 되찾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숨기려 했던 비밀에 직면하여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이기도 하다. 그녀가 몇 년 동안 기다리던 아이였을까? 그리고 맞다면 사랑이 서로를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족 없이 자란 아이의 기억 뒤에 숨겨진 다른 사실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실종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 기다림, 그리고 시간에 의해 지워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여러분을 궁금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은 것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서울 종로의 작은 골목에 사는 64세의 최서목입니다. 이 골목은 낯선 사람에게 특별한 것은 없지만 나에게는 평생이다. 내가 사는 낡아 빠진 2층 집, 아래층은 작은 중국 음식점으로 20년 넘게 비를 막아주고 있다. 이 식당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문을 열었는데 손님들로 붐비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항상 숨어있던 기억으로 침묵을 지키며 바쁘게 지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아줌마 서목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곳 어르신들 중 한 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웃들이 힘들 때 항상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내 단골들은 골목 끝 잡화점의 김모씨, 세탁일을 하는 유할머니, 혹은 자장면을 먹는 청년 지구씨 등이다. 모두가 제가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 껍데기 뒤에 있는 이야기가 반복될 때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모릅니다. 30년 전, 제가 아직 젊은 엄마였을 때 제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과 부지런하고 착한 아들 호성, 아침 햇살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진 소년과 함께 저는 따뜻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호성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연들을 신나게 쫓아다니던 주말을 가족과 함께 여의도 공원에 갔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1995년 여름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나는 호성을 데리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남편의 옷을 만들 옷감을 좀 샀다. 북적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돈을 갚기 위해 잠시 방심했을 뿐 돌아섰을 때 호성은 사라졌다. 나는 공포에 질려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울부짖으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행인에게서 동정어린 눈빛만 받았다. 나는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날은 화창했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웠다. 민준과 나는 몇 달 동안 아이를 찾아다니며 경찰에 신고하고 동네마다 전단지를 나눠주며 심지어 아들이 아직 어딘가에 있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부산과 광주까지 갔다. 하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나자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점점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 나만이 희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나는 남편의 가족의 비난에 눈초리, 이웃의 항의,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지칠 수 없는 죄책감에 직면했다. 정성을 다해 사랑했던 남편 민준도 차츰 냉담해졌다. 5년 후 그는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고 작은 식당과 끊임없는 기억으로 나를 혼자 남겨두었다. 한 번은 가게에 나선 남자가 나타나 내 아들의 소식을 알고 있지만 정보를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장신구들을 다 팔고 암시장에서 뜨거운 대출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엔 속임수에 불과했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감히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모든 희망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밤이 되면 식당을 청소한 후 나는 종종 창가에 앉아 골목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곤 했다. 나는 궁금했다. 호성이는 살아있을까? 내가 아직 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니? 혹시 엄마 생각나니? 그 질문들은 바늘과 같았지만 저는 그 질문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식당은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곳이다.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기쁜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들을 남겼고 제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지난 30년 동안 저는 기다림 속에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가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호성이가 거기 서서 저를 보며 웃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고통은 1995년 12월 28일 부산의 어느 추운 겨울 오후 막 가벼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을 때 시작되었다. 가족들이 연말 분위기를 만끽하기 위해 해운대 바닷가를 산책하기로 계획했던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우리가 방금 길가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을 때 호섬은 여전히 그가 좋아하는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가지고 웃고 있었다. 해변은 평소보다 더 적막했고 단지 몇 명의 가족만이 불꽃을 피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꼈지만 그것이 내 평생 지속된 집착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그때 나는 근처 손수레에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더 사기 위해 몇 발자국만 뒤돌아섰다. 호선은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곰을 손에 들고 남편 바로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돌아섰을 때 아이의 작은 모습이 사라졌다. 민준이한테 달려가니까 민준이 형이 저기서 장난치는 줄 알고 잠깐 딴 데를 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호성이가 근처를 돌아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장난감 가게에서 나오는 불빛에 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히 찾았지만 찾지 못하자 둘 다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우리는 해변 주변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부산기차역 근처에 있는 모든 판매원들, 심지어 노숙자들에게도 물어보았다. 내가 초겨울에 조심스럽게 아이를 위해 샀던 빨간 코트와 작은 파란색 부츠를 신은 5살 소년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민준이는 검색 초반에 무너질 것 같아요. 그는 원래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아이를 잃은 이후로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그가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다음날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발견한 작은 곰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공은 하나지만 호성의 흔적은 따로 없다. 우리는 부산에서 찻줄을 보냈고 심지어 서울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손가락이 시릴 정도로 추웠던 기억이 생생한데도 국제시장 인근 사찰 앞에 나와 민주는 허무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음식을 먹지 않고 고만과 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절망감은 커져만 갔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2달 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지만 끊임없이 찾고 있다. 우리는 다른 집안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곳곳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호성 소식이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거나 심지어 악의적인 장난 전화였다. 민준이는 스트레스를 못 참아요. 그는 방에 홀로 앉아 호성의 옛 사진을 응시하곤 했다. 나는 그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지만 그가 고통에 직면하기로 선택한 방식은 나를 두렵게 한다. 어느 날 저녁 정보를 찾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가 바닥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옆에 텅 빈 진정제병, 그리고 그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말은 우리 아이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였다. 나는 그때의 나의 우울함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 불과 1년 만에 아들과 남편을 모두 잃었다. 웃음으로 가득 찬 작은 집이 갑자기 허전하고 차가워졌다.
친척들과 친구들은 점점 멀어지는데 그들이 동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도 다가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쓰러지면 호성에 대한 기억을 간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나는 희박한 희망으로 이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언젠가는 들어오는 손님 중 누군가가 내 아이에 대한 소식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성탄절마다 살을 내는 듯한 찬바람이 종로 골목마다 불어닥치는 대로 조용히 식당 문 앞에 선물을 놓았다. 작은 선물 상자는 빨간 종이로 포장되어 있고 그 안에는 보통 어렸을 때 호성이에게 사주었던 것처럼 제가 직접 짠 장난감이나 모직 수건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항상 호성이가 보면 엄마를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물을 골라요. 한 번은 남대문 시장의 상점에서 아이가 매료되었던 것과 똑같은 파란색 장난감 자동차를 포장했습니다. 또 다른 해에는 작은 장갑을 끼웠습니다. 왜냐하면 겨울마다 호성이의 매서운 손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내려놓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한 해는 제가 막 선물을 내려놓았을 때 바로 다음날 아침에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호성이가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나는 다음 주 내내 가게 문 앞에서 지켜봤고 매일 저녁 어둠 속에 서서 누가 나타날지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호기심에 지나 주워 담은 이 근처에 사는 한 소년일 뿐이다. 소년의 어머니가 선물을 가져오셨을 때 저는 실수로 잘못 두었다고 말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은 팔로 베인 것 같았다. 또 다른 크리스마스인 2010년 즈음 한 중년 남자가 제 식당에 왔습니다. 그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장갑을 낀 채 이상하게 보였지만 눈빛은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때 호성이라는 소년이 있던 인천 근처의 고아원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얼어붙은 것 같았고 내 마음은 희망으로 달아올랐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다. 그 남자는 호성이라는 남자아이가 내 아들의 묘사와 똑같이 살짝 곱슬머리와 손에 작은 흉터를 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 소년이 몇 년 전에 한 미국인 가족에 의해 입양되었다고 말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아무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 거죠? 왜 내 아이는 흔적도 없이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까? 나는 그가 말한 타가소를 찾아갔지만 오래된 기록은 분실되었다. 어떤 정보도 그의 말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 그 후 나는 더욱 신중해져서 감히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작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볼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라고 말했다. 이 선물을 보면 엄마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난 크리스마스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다. 그날 매우 많은 눈이 내렸고 가게 앞에 작은 골목 전체를 하얗게 눈이 내렸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큰 거리에서 가게 문 앞까지 이어지는 눈 위에 작은 발자국이 찍혀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자국만 있고 발자국이 안 돌아가요. 나는 밖으로 나와 발자국 하나하나를 따라갔지만 그들은 골목 끝에 다다르자마자 사라졌다. 그날 밤 내내 잠을 못 잤어요. 그게 호성이의 발자국이 아닐까? 정말 돌아올까? 하지만 내가 다시 만나기 전에 어떤 이유로 떠났을까? 식당에 자주 가는 청년 지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그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 문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조언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일부는 그것이 단지 누군가의 우연, 장난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는 것이 두렵다. 그 크리스마스 선물들은 비록 작지만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끄는 유일한 불꽃이었다. 너무 허황된 희망인지 모르지만 해마다 밖에 내리는 눈과 주변 집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면 호성이가 떠오른다. 우리 아이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엄마를 기억할까? 성탄절 저녁이었고 날씨가 매섭고 바람이 문틈으로 휙 지나가서 가게 앞간판도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가게 문을 닫고 위층으로 올라가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계산대 옆에 있는 전화가 울렸다. 그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받은 지 너무 오래돼서 처음 몇 초 동안은 좀 망설였어요. 그러나 내가 전화를 받자 다른 쪽 끝에 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바람소리에 섞였다. 선생님, 아직 여세요? 배고픈데 짜장면 파는 곳을 못 찾겠어요.
그 질문을 들으니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디서 왔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한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나의 어린 소년 후손이를 약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심장이 약하게 조여들었지만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어디에요? 늦은 시간인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니 많이 춥겠지? 라고 나는 약간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밧줄 반대편에서 남자는 살짝 웃었다. 저는 골목 끝에 있는 이 근처에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들러도 될까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다 되었다. 평소 같으면 사연하겠으나 이번에는 어쩐지 수근이 간다. 그래, 그냥 와. 방금 문을 닫았는데 다시 열어줄게. 5분도 지나지 않아 노크 소리가 울렸다. 서둘러 문을 열었더니 얼굴에 반쯤 덮인 두꺼운 목도리와 검은색 코트를 입은 키가 여윈 20대 중반의 젊은이가 내 앞에 있었다.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밝은 눈만이 나를 멈추게 했다. 그 눈은 왠지 호성이를 생각나게 한다. 너 많이 춥지? 어서 들어와요. 뜨거운 짜장면 한 그릇 만들어 드릴게요. 나는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을 숨기려고 애쓰며 말했다. 남자가 들어와서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가게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식당은 너무 아늑해요. 제가 여기를 몇 번이나 지나쳤는데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늘은 운이 좋았어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말을 걸려고 애썼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아니요. 방금 부산에서 왔어요.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그의 말이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그를 돌아보았지만 그 눈은 마치 방금 한 말이 우연인 것처럼 여전히 침착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저는 제 가족이 진짜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없던 추억을 찾아가고 싶어요. 따끈따끈한 짜장면 그릇을 내 앞에 놓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 너의 이야기는 잘 말하지 않아도 호성이를 생각나게 한다. 이것은 단지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그는 배가 고파서 그런지 빨리 먹었지만 눈은 뭔가를 찾는 듯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일어나서 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추위 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을 찾은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또 올게요. 나는 너를 문까지 바래다 주었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가 걸어갈 때 그의 야윈 뒷모습이 내리는 두꺼운 눈 속에 서서히 가려졌다. 나는 갑자기 그가 이름을 남기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눈동자, 그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 남자가 내가 찾고 있는 과거의 일부인가요? 그리고 맞다면 왜 호성이를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가 나타났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늦은 시간에 음식을 배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거절하려고 했다. 밤 11시가 넘었을 때 다시 춥고 가게 앞의 지붕과 작은 골목에 눈이 내렸다. 하지만 전화 속의 목소리는 약간 다급하고 나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약간은 내 마음을 바꾸게 했다. 따끈따끈한 짜장면 한 조각을 준비해서 조미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은 다음 따뜻한 옷을 입고 나왔다. 그가 만나기로 한 골목은 멀지 않고 우리 집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있지만 추운 겨울 한가운데 그 길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길어졌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나는 그가 낡은 벽돌담에 기대어 서 있는 키가 크고 마른 젊은이인 것을 보았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눈은 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반짝였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이상할 정도로 나의 후손을 닮았고 내가 항상 기억 속에 단직하고 있는 어린 날의 아들의 모습 같다. 눈, 콧대, 심지어 서 있는 몸매까지 모두 30년 만에 되살아나는 추억이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너에게 음식 봉지를 주었을 때 내 손이 떨렸다. 나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고 입에서 튀어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부산 살아봤어요. 질문을 듣고 그는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약간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선생님. 저는 인천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 누군지 몰라요? 나는 갑자기 허전함을 느꼈다. 내 마음은 실망감에 휩싸인 것 같았지만 나는 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대답은 부정적이지만 내 눈에는 내가 빠질 수 없는 뭔가가 있어. 나한테 고맙다고 하고 근처 계단에 앉아서 짜장면 통조림을 뜯어서 먹는 거야? 나는 돌아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잡힌 것 같았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계속 물었다. 왜 고아원에서 자랐는지 알아? 누가 데려다 줄 사람? 내가 들어 슬픈 표정이야.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갔었어요. 화재에서 관련된 모든 기록도 분실되었다. 내가 아는 거라곤 내 이름. 나는 희망과 고통의 소용돌이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내 옆에 앉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이름 뭐야? 그는 머뭇거리다가 호진이라고 대답했다. 강호진입니다. 그 이름이 호성이는 아닌데 듣다 보니까 뭉클하더라고요. 음정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말하는 방식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18세 때 고아원을 떠나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 일했다고 덧붙였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는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조각이 빠진 것처럼 공허함을 느낀다. 저는 항상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느끼지만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그가 조용하지만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말은 내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다. 그 순간 나는 추운 겨울밤의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으려는 것처럼 그의 어깨를 살짝 만질 수밖에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일어나서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내가 골목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다시 전화했다. 호진아, 내가 돌아갈 곳이 필요하면 우리 가게는 항상 열려 있어. 서슴지 말고 들르세요. 알았죠? 그는 돌아서서 옅은 미소를 지었다. 기억할게요. 선생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이 하얀 눈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수백 개의 질문이 뒤섞였다. 과연 호성이와 관련이 있을까? 아니면 단지 가슴 아픈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과거를 찾고 싶은 욕망을 더 많이 갖게 할까? 저는 그 답을 몰랐지만 제가 확신했던 것은 그 순간부터 마치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잤어요. 눈빛부터 미소, 고개 숙여 감사하는 모습까지 호진이라는 청년의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요. 30년도만 찾아다녔던 너와 호선이가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다음날 아침, 여전히 춥고 눈이 다 녹지 않았지만 나는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냥 여기 앉아서 모든 걸 꿈처럼 지나가게 놔둘 순 없어요. 식당이 막 문을 열자 단골 손님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호진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다행히 매일 아침 식사하러 오곤 했던 단골 김무 씨는 뜻밖에도 호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으로 잠시 이사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서울역 근처의 정비소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나는 더 물어보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나를 정말 오싹하게 했다. 김 씨는 호진이 어렸을 때 매우 특별한 은팔찌를 착용했다고 말했다. 고아원에서 생활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어. 그 팔찌에는 무슨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김 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아끼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고 나는 조용했다. 나는 급히 물었다. 팔에 있는 글자는? 호성, 아니에요. 김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럴 수 있다 고 대답했다. 호성, 맞는 것 같아. 아쉽게도 몇 년 전에 팔찌를 잃어버렸어요. 여기까지 들으니 온몸이 떨린다. 나는 손을 꼭 잡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감동을 숨길 수 없었다. 은팔찌가 제가 호성이의 5번째 생일에 사준 적이 있어요. 심플한 스타일부터 꼼꼼하게 새겨져 있는 이름까지 디테일하게 기억해요. 어떻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김 씨는 나를 보며 최 씨, 그 팔찌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라고 묻는 눈빛이 역력했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황급히 물었다. 김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생각하려 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그는 부산에 있었다.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움직이는 편이에요. 정해진 곳 없이 김 씨에게 고맙지만 머리가 복잡해요. 바로 그해 호성을 잃은 부산. 왜 모든 자취가 나를 그곳으로 이끌까? 이것은 운명의 설정일까요? 아니면 단지 기억의 장난일까요?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닫았다. 호진이 하루 전만 해도 짜장면을 먹었던 창가 쪽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방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아이가 실종되기 전 호성이가 남긴 유일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서랍에서 꺼내 들었다.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호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눈, 그 코, 그 미소 모두 너무 닮았다. 그러나 나는 감히 단언할 수도 없고 완전히 믿을 수도 없다. 다시 한번 희망한다면, 모든 것이 잘못됐다면 충격을 견딜 수 있었을까? 잠시 고민한 후 나는 결정했다. 부산에 갈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든 나는 이 고민을 오래 지속시킬 수 없다. 아마도 내가 다시 과거를 직시해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무엇을 찾을지 모르지만 속으로 다짐했다. 호진이 호성이든 아니든 나는 반드시 끝까지 갈 것이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나 이제 포기할 수 없어. 은팔찌의 디테일이 가슴을 뻥 뚫리는 듯 뛰게 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어 다음날 아침에 호진 씨를 만나기로 했다. 그는 서울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나를 만나기로 도미했다. 낯익은 검은 재킷과 두꺼운 목도리를 걸치고 들어오는 널 보면 내 모든 희망과 두려움이 한데 어우러지는 느낌이다. 몇 가지 사교적인 질문을 한 후 나는 솔직히 그에게 은팔찌에 대해 물었다. 호진아, 내가 꼈던 팔찌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니?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니?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나는 그것이 단순한 은팔찌라는 것만 기억하지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어렸을 때 유치원의 아주머니들로부터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그 팔찌를 차고 다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고 내가 한 말 한마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 팔찌. 글씨가 새겨져 있나요? 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호성일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들으니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계속 물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부산을 언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 거기 살았대. 고개를 흔드세요. 아니요, 선생님. 아이가 아는 거라곤 인천에서 자랐다는 것뿐이에요. 부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에게 더 강요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 마음은 이미 투지로 가득 차 있다. 나는 호진에게 작별을 고한 후 곧바로 부산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모든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업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 별표 부산. 일주일 뒤에 별표. 부산역에서 기차에서 내리자 낯익은 느낌이 밀려왔다.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이 도시는 이제 아픈 기억의 장소가 되었다. 나는 호진이 내가 살았다고 말한 고아원에 가서 내 여정을 시작했다. 타가소는 새로운 시설로 이전했지만 직원의 도움으로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일했던 나이든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직원 김모 씨는 사무실 뒤 작은 방에서 나를 맞았다. 할머니는 제가 제 이야기를 할 때 저를 동정어린 눈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약 30년 전에 호성이라는 소년이 이 캠프에 데려온 기억이 생생합니다. 라고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다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할머니 호성이 이름 확실해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합니다. 그 소녀는 여기에 데려왔을 때 약 5살이었다. 그 소녀는 매우 당황했고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년이 부산에서 가족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에서 온 가족이 너를 입양하러 왔다. 여기까지 들으니 주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내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고통으로 조여오기도 했다. 나는 서둘러 계속 물었다. 그래서 그 다음엔요? 그 아이가 아직도 그 가족과 함께 있나요? 김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입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족은 그 소년을 인천의 다른 시설에 남겨두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게 된 것이다.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 기록도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눈물을 흘렸다. 은팔찌, 이름, 부서진 기억 조각까지 모든 것이 일치한다. 하지만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제 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외로움과 소외감 속에서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떠나기 전 김 여사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작은 소리로 내가 말한 그 청년이 호성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그 은팔찌를 가지고 간다면 맞을 가능성이 크다. 때때로 운명은 가장 이상한 방법으로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함께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은 나로 하여금 희망에 매달리게 했다. 부산에서 돌아와 이번에는 질문뿐 아니라 확실히 하기 위해 호진을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그 답이 무엇이든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어쩌면 이 여정이 저를 종말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부산을 다녀온 뒤 몽환적인 생활을 한 것 같다. 그 조각들이 서로 맞물리기 시작했고 저는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록 내 마음은 여전히 약간 망설여지지만 나는 내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저는 호진이 저를 이산하고 심지어 편집증적인 여자로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너와 내가 이야기했던 서울역 근처의 같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날은 쌀쌀했지만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았다. 호진이가 들어왔을 때 눈빛에서 익숙한 차분함이 보였는데 저를 보면 뭔가 걱정이 돼요. 너도 아마 이 만남의 소중함을 느낄 거야? 나는 빙빙 돌지도 않고 기다림을 연장하고 싶지도 않다. 몇 가지 사교적인 질문을 한 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추위나 감동으로 인해 목소리가 떨린다고 말했다. 호진 씨, 잘 모르겠지만 아마 너는 내가 30년 동안 찾던 아들이야. 그는 나를 보고 눈을 크게 뜨고 얼굴에 담원한 빛이 나타났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부산의 운명의 날, 호성이가 사라진 날, 고통과 희망 속에 살았던 기나긴 세월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은팔찌, 그 위에 새겨진 이름, 그리고 보육원 김 할머니가 말해준 것까지 얘기했다. 말을 마치자 한참 침묵하던 호진이 모든 정보를 소화하려는 듯했다. 이번에는 진지하지만 희망적인 목소리로 계속했다.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호성이라면 우리 사이에 어떤 의혹도 존재하지 않게 하고 싶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 깍지낀다. 나는 너의 투쟁을 볼 수 있어. 당혹스러움이자 막연한 두려움이기도 해. 결국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고 내 눈빛에서 뭔가를 찾으려는 것처럼 빛나지만 깊은 눈을 가졌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게 믿기 어렵겠지만 이 이야기에서 무언가가 저를 의라고 느끼게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익숙하다. 그는 멈춰서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계속 말했다. 만약 당신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그 대답을 들으니 가슴에서 엄청난 짐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한 다음 말했다. 우리는 테스트를 할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결과가 어떻든 내가 항상 여기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해.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거야. 호진은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다. 결과가 두렵지 않아요. 그냥 무서워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너를 실망시킬 것이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의 목소리를 단단히 했다. 걱정할 필요 없어. 나에게 넌 이미 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야. 그날 우리는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지만 그 다음 결과를 기다리는 매 순간은 평생처럼 길다. 그 날들 동안 저는 호진이, 그의 눈빛,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감히 완벽한 결과를 꿈꾸지는 못하지만 희망을 멈출 수는 없다. 3일 후 저는 보건소에서 결과가 준비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이 결과를 받으러 호진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가 대기실에 앉아있을 때 내 마음은 마치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는 옆에 앉아 조용히 두 손을 무릎 위에 조였다. 우리 이름이 불렸을 때 나는 다리를 구부릴 듯이 벌떡 일어섰다.
우리는 한 직원이 저에게 결과물 봉투를 건네주는 담으로 들어갔고 그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고 손을 떨며 눈을 한 줄 한 줄 한 줄로 훑었다.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내 인생의 그 어떤 시간보다 길다. 날이 갈수록 내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어지러워졌다. 나는 식당에서 일하느라 바쁜 몸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전화벨 소리를 듣거나 문을 달아볼 때마다 깜짝 놀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결과가 온 것 같다. 드디어 토요일 오후에 내가 기다리던 전화가 왔다. 센터 직원은 그 결과가 준비되었다고 발표했다. 나는 즉시 호진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나를 보건소에서 만나기로 동의했다. 우리가 대기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소리가 꽉 막히는 것 같았다. 주변의 발자국 소리와 대화 소리는 나를 덮고 있는 긴장감에 희미해졌다. 호진이가 옆에 앉았고 그의 손은 깍지 끼었다. 나는 눈빛으로 너의 근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바닥을 보고 있었다. 우리 이름이 불렸을 때 나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몽상에 잠긴 것처럼 걸었다. 작은 방에서 직원이 나에게 흰색 봉투를 건넸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봉투를 움켜쥐자 손이 떨렸다. 나는 호진 옆에 앉아서 냉정을 유지하기 위해 심호흡을 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내 심장은 계속 두근거린다. 제가 당신을 보고 있자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마치 제가 열어보라는 듯이 말이죠. 나는 천천히 봉투의 가장자리를 찢어 안에 조미를 꺼냈다. 제 눈은 모든 단어를 스쳐 지나갔고 그 다음에는 그 숫자와 명백한 결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별표 99.99% 별표. 그 순간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호진은 바로 호성이다. 30년도만 찾아다녔던 아들이 정말 제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나는 조미를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호섬이, 넌 정말 내 아들이야? 나는 딸꾹질 속에서 외쳤다. 호진아니 호성 나를 보면 눈빛도 감격스러워. 나는 내가 침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지만 내 뺨에도 눈물이 흘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꼭 껴안기 위해 달려들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아이들이 방금 서로를 되찾은 것처럼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지난 30년도만 쌓인 모든 감정들, 고통, 외로움, 희망,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이 그 순간에 깨졌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포옹했는지 모르겠고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나와 내 아들만 남았다는 것만 안다. 선생님, 아니, 엄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가 울먹였다. 평생 어디에 속하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엄마를 찾았어요.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 것 같았고 내가 그를 팔에 안았을 때 나를 옛날로 데려갔다. 엄마도 30년도만 널 기다려왔어. 호선아. 엄마가 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그날 우리는 무거운 꿈을 퇴출한 듯 마음이 가벼워 함께 보건소를 떠났다. 밖은 이미 그쳤고 구름 사이로 옅은 햇빛이 비쳤다. 햇살뿐 아니라 내 손을 잡고 있는 호성의 손에서도 어깨의 온기가 느껴졌다. 저는 미래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한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제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날 보건소 밖으로 나오니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 어느새 비가 그쳤고 약한 햇빛이 야른 구름층을 뚫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비추고 있다. 하지만 제게는 주변 세계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호성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뜻하고 정말로요. 그리고 우리 둘 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듯 제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정을 숨길 수 없다고 물었다. 호성이는 내 자식이라고 불리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듯 머뭇거렸다. 잠시 후 그는 대답했다. 엄마. 우리 엄마 가게로 가야 될 것 같아. 엄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자기에 대해서. 우리는 택시를 타고 종로에 있는 작은 음식점으로 갔다. 가는 길에 호성이가 실종되기 전날과 가족 추억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감격에 겨워 목소리가 자꾸만 멀어졌다. 호성은 어릴 적 버릇 여담에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듣기만 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수백 그릇의 짜장면을 끓인 부엌에서부터 매일 밤 혼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기적을 기다리던 오래된 나무 탁자까지 구석구석을 보여줬다.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내가 이곳을 통해 널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물 때문에 눈이 번져버렸어. 호성이가 탁자를 만지며 눈빛이 약간 스쳤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여기다. 익숙하지만 낯설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앉았고 저는 따뜻한 붕어빵 한 접시를 당신 앞에 놓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이죠. 나는 그에게 고아원 생활에 대해 물었고 그가 겪은 세월들에 대해 물었지만 내가 언급할 때마다 내 마음이 조여왔다. 엄마는 미안해할 필요 없어 라고 호성이가 갑자기 내 마음을 읽듯이 말했다. 저는 많이 기억나지 않지만 엄마가 절 찾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거는 잊혀지지 않는 나를 느끼게 해? 너의 말이 나를 다시 울게 만들었다. 나는 단지 시간을 되돌릴 수 있고 너를 옆에 붙잡아 두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제 널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날 저녁 우리는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알고 지낸 주변 이웃들은 평소보다 늦게 가게의 불빛을 보고 호기심을 갖고 들렀다. 그들은 호성이를 보고 놀랐고 나는 너를 오랜만에 만난 친척으로 소개했다. 모두가 나를 축하했고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야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축하 사이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떠났을 때 한 나이 든 남자가 가게 문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쪼글쪼글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호성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얘야, 내가 바로 옛날 소년이야. 그렇지? 저와 호성이는 모두 아연실색했습니다.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인천 고아원에서 일했던 박씨다. 그는 수년 전 한 부부가 호성을 입양하러 오는 것을 목격했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서둘러 떠났다고 말했다. 저는 항상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이제 너를 보면 내가 그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박 씨의 말은 나와 호성이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밀인 이야기에서 또 다른 문을 열었다. 아마도 가족을 되찾는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호성이 실종된 세월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질문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새로운 도전처럼 공기 중에 떠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함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서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호성이가 진짜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초창기에는 모든 게 아름다우면서도 낯선 꿈 같았어요. 검사 결과는 확인됐지만 30년간의 격차는 쉽게 지워질 수 없다. 우리 모두 이 현실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매일 아침 둘다에게 아침밥을 지어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어렸을 때 호성이가 좋아했던 김치전 미역국 같은 기억나는 음식들이 있는데 지금도 좋아할지 모르겠다. 한 번은 제가 김치 케이크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았을 때 그는 저를 올려다보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말 잘 기억한다. 생각지도 못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니 내 마음은 따뜻하지만 조금 슬프다. 나는 당신이 지난 몇 년 동안 가족을 잃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주저하지 않고 더 자연스럽고 친숙한 엄마를 부르며 자랄지 궁금하다. 매일 저녁 우리는 가게 문을 닫은 후 조용한 골목이 내다보이는 창가 쪽 작은 테이블에 앉곤 했다. 내가 기다리던 시절, 내가 찾아 헤매던 시절, 창가에 앉아 낯익은 내 모습이 나타나길 바랐던 긴 밤들에 대해 얘기해준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엄마가 선물을 가게 앞에 두곤 했는데 단지 내가 돌아와서 엄마를 알아보기를 바라기 위해서라고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호성이는 잠시 침묵을 지켰고 그의 눈은 문틈으로 멀어져 보였다. 저는 엄마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고 자랐다는 느낌도 잊을 수 없다.
타가서에서 나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가 없는지 항상 궁금했다. 가끔은 내가 사랑받을 만큼 좋지 않은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꽉 막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여전히 약간 우울한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는 충분히 착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잘못이 있다면 저를 보호하지 못하고 더 일찍 데려오지 못한 어머니의 잘못입니다. 그가 살짝 웃었지만 나는 그의 눈물이 불빛에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저는 엄마를 탓하지 않아요. 나는 단지 운명을 탓할 뿐이다.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서서히 우리 모녀 사이의 사랑이 모든 거리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호성은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안전하다고 느꼈던 간이식당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운다. 그는 내가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때로는 단골 손님들을 위해 간단한 요리를 해주기도 했다. 어느 날 그가 식당에 청소할 때 갑자기 나에게 엄마는 내 이름을 호성이라고 다시 지을 생각을 하셨니?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으로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걸 듣고 싶어요. 그 질문은 나를 놀라게 했지만 나도 눈물을 흘리게 했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할게. 호성이는 사랑으로 지은 이름인데 다시 한번 그 이름으로 불러주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름 바꾸기 절차를 밟기 위해 함께 관공서로 갔다. 내가 내 이름을 새 이름으로 서명했을 때, 아니, 내가 지었던 예전 이름으로 서명했을 때 나는 아픈 기억의 일부가 치유된 것처럼 느꼈다. 인생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지만 호성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때로는 사랑과 산봄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우리가 함께라면 상처는 아무리 깊어도 치유될 수 있다. 내년 크리스마스는 내가 잊지 못할 특별한 날이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의 작은 식단은 부엌에서 나오는 불빛을 밝힐 뿐만 아니라 문 앞에 걸려있는 단짝이는 전등줄과 붉은색 월계관을 화려하게 잠식했다. 허전함이나 절망에 빠진 호성과 나는 올해 모녀의 산봄을 기념해 음식점을 함께 꾸몄다. 그날 아침 우리는 장식품을 사러 남대문 시장에 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다가 어렸을 때 호성이에게 사줬던 것과 똑같은 파란색의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머뭇머뭇 집어들고 아들을 돌아보았다. 옛날 기억나요? 당신은 이런 차를 정말 좋아했어요. 라고 제가 웃으며 약간 긴장했습니다. 호성은 차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어린 시절 추억의 조각을 찾은 소년처럼 눈빛을 번쩍였다. 엄마가 다시 살 수 있어? 아직도 좋아하는 것 같아. 그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우리 둘 다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 차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잃어버린 날의 상징이자 우리가 함께 재건하려는 날의 일부입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함께 창문 주위에 전등을 걸었다. 나는 호성에게 내가 몇 년 동안 사용해온 철사에 작은 전등을 달아서 명절에 장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저는 중간에 별을 하나 더 달면 더 예뻐 보일 것 같아요. 라고 그는 문 사이의 빈 구석을 가리키며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야. 라고 제가 말했죠. 우리는 반짝이는 은색별을 골라 조심스럽게 매달았다. 불을 켜면 별에서 나오는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유리에 반사돼 내 모든 소원이 이뤄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특히 가게 문 앞에는 내가 수년 동안 간직해온 고대의 석유 램프가 놓여 있었다. 그 등불은 호성이가 집으로 돌아가길 기도하듯 크리스마스 때마다 켜졌다. 하지만 올해 그 등불은 더 이상 기다림의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감사와 재결합, 그리고 사랑의 빛입니다. 눈이 산발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저녁, 호성과 나는 몇 시간 동안 밖을 내다보며 희망을 가졌던 창가 쪽 테이블에 함께 앉았다. 우리 앞에는 따뜻한 우유 2잔이 있고 가운데에는 내가 아침에 사오라고 한 장난감 자동차가 있다. 나는 아이를 보았고 구석에 있는 작은 소나무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순간 나는 한 소년과 한 남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았다. 엄마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도 기다린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돌아왔다. 고 속삭였고 감격에 겨워 목이 메었다. 호성이가 내 손을 잡자 눈빛의 점성과 약간의 슬픔이 묻어났다. 엄마, 시간이 많이 걸린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보상할 것이다. 더 이상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 순간을 즐겼다. 밖에는 온 세상이 보내는 메시지처럼 문 앞에 있는 기름 램프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사라는 시간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날 밤, 나는 지난 30년 동안 고통과 외로움이 모두 치유된 것처럼 느꼈다.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눈물의 날이 아니라 재결합과 행복의 날이다.